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연구소 진행의 허송현입니다.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지방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집값 오름세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과연 3, 4분기도 계속 이 하락세가 이어질지 주요 뉴스로 살펴본 부동산 날씨부터 확인하시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전 분기 말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대구, 세종과 광주는 소폭 상승했으나 울산과 경남 등 일부 지방 아파트값 급락세가 전국 평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의 땅값이 9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1.67% 오르며 지난 2010년 11월 이후 91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세입자를 찾지 못한 미입주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전국 주택 입주율은 75.5%로 4채 중에 1채는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57 항상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박정훈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부동산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이나 또 토지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정부 정책이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 이외의 다른 부동산 상품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파트라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라는 부분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가격하고 그리고 토지의 가격은 같이 상승하거나 같이 하락하는 게 이론적인 면에서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토지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택 가격들이 지방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안정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토지 시장에 있어서도 가격이 좀 더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토지 시장에 접근하실 때는 앞으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위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이익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토지 시장에 접근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한 안목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무슨 일이든 크고 넓게 빅피처를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부동산 가이드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시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알면 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좀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고 좀 현재 성찰하고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 지금 만나보시죠. 키워드와 질문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다.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부동산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흐름을 한 번에 짚어봅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참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가이드톡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좀 묶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정책, 세 번째는 조세 정책, 마지막으로 거래 제한 정책,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 중에서 먼저 공급 정책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 공급 정책을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큰 테두리로 좀 묶어보면 한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건축 규제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한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가 요 몇 년간 가격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상승분에 대한 가격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억제책으로서의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심 안쪽에 있는 재건축 시장이나 재건축 규제를 가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게 되면 이 재건축 시장들이 신규 물량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로 들어오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몰리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도심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과열되고 기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이 지속되는 이런 이제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공급 정책 중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런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낼 때 도시 외곽의 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공급을 계속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공급 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부분을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 젊은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등 청년층 임대 공급 주택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는 도심 외곽의 신도시를 만듦으로 인해서 공급을 마련했었는데 현재의 정책으로는 도시 재생과 더불어서 도심 내부에 소형 주택들을 마련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시장이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공급 정책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재건축 시장이나 새로운 신규 물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시장들은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도심 내부의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공급 정책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호재 부분이 뜨게 될 때 그 부분이 도심 외곽이라기보다는 도심 내부에서 부동산의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도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더 희소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공급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양극화될 수 있는, 특히 도심 안쪽하고 그리고 도심 외곽 쪽의 시장들이 좀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펼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신규로 공급되어질 수 있는 물량과 그렇지 못하는 기존 아파트 사이에서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요가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에 많이 몰릴 수 있는 차별성이 있는 차별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 부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세금과 관련된 정책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로 조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크게 주요 정책은 크게 보유세와 거래세 이 부분을 강화했다는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다시피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부분은 사실 재산세와 더불어서 보유세에
중에 대표적인 세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유세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양도세 중과 부분이 올 4월 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거래세 부분도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유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거래를 하기도 힘든 시장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유도 굉장히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도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수요 위주로 해서 지금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분들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게 되고요. 매물을 시장에 내놔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거래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시장에 못 내놓기 때문에 매물이 굉장히 없어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과 같은 조세 제도 하에서는요, 거래 절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요,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의 거래 절벽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다주택자들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실수요할 수 있는 주택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여지면은요, 아무래도 보유세나 거래세 중에 하나는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가운데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려면은 거래세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하는 거래세에 대한 완화 정책이 좀 더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계적인 추세로도 사실은 보유세는 좀 더 강화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요, 거래세는 점점 낮추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절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적 여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기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세와 관련한 정책과 또 그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규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규제하면 또 얼마 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또 신DTI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금융정책은 투기 수요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출 억제책으로 굉장히 많이 점철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 주요 정책으로 보면요, DTI, LTV, 신DTI, DSR 등 금융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현실 여건상 실거주 주택이 필요한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수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은행의 대출이라는 부분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금융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다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되시는 그런 분들께서도 주택 구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투기 수요로 인해서 주택들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는 더욱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무주택자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혜택이 더 주어져야 이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무주택자나 실거주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규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현금 보유가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포기를 하는 그런 현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 로또 열풍이 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가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가게 되면은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독점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규제에 있어서는 실소유자나 서민들 위주로 해서는 좀 더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또 자산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하고 제대로 된 금융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참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마지막으로는 거래 제한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래 제한 정책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부분에 있어서 1순위 당첨자의 자격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당첨 규제가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금지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투기 수요들을 좀 잡아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은요. 아무래도 아까 공급 정책에 있어서 도심 같은 경우에 재건축 시장이나 또는 신규 공급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도심에 있어서는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가점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청약 통장을 쓰실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그 아파트의 거래를 끌고 갈 수 있는데요. 금융규제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켜야 그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공급 정책이 아무래도 도심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신규 물량들의 청약 시장에 있어서는요. 아무래도 좋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로또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아파트하고 기존 아파트 사이에 양극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과 같이 엮이게 되면은요, 지금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들은 주위 아파트들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실수요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청약 통장을 써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와 양극화되는 그런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청약 시장이 과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입주 후에요. 입주 후에는 아무래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는 신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거래 제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입주 아파트 주택을 입주한 후에는요, 가격이 좀 더 상승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부 투기 세력들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만 이 부분을 독점할 수 있는 시장에서 좀 벗어나려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수요 위주로 했을 때 이분들이 금융정책에 있어서 좀 혜택을 받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현 시장의 상황과 또 우려가 되는 문제점까지 알아봤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예측은 물론 또 투자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유익한 정보들 투자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세미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펴갈 때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왜곡된 현상들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하고요.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요, 우리가 몰랐던 부동산 시장의 진실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보고 그리고 상담을 해봤을 때는요,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들은 어느 정도로 딱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부동산을 공급하는 시장도 있고요, 공급하기 위해서 금융이 일어나는 시장도 있고요, 그 아파트를 지어내는
시공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걸 분양받는 그런 시장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시장의 가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양을 받는 수요자적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요, 공급자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의 진실들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면은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실 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문가님과 함께 행복부동산연구소의 MC로서 현 상황에 잘 맞는 정책들이 나오길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좀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도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